국어사전에 독서를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건조하게 명사, 책을 읽음이라고만 적혀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상식 및 백과사전에 가보면 글을 읽고서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라고 좀 더 많은 설명들이 풀어져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실제로 사람들이 독서에 대해 가지는 대략적인 의미입니다. 독서란 글을 쓴 저자의 의도나 담긴 정보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고 강연을, 그것도 황금 같은 주말에 연 건 아닙니다. 한번 삐딱하게 물어보죠. 독서란 이해인가? 일단 독서라는 글자부터 살펴봅시다. 이 시대는 한글 전용 정책이 완전히 안착한 후인지라 꽤나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독서라는 단어는 독서라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자는 대표적인 표의 문자인지라 그 자액을 풀어서 나눠보면 보다 깊은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런 자액을 나누는 작업을 파자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읽을 독을 먼저 풀어봅시다. 이 글자는 말씀언과 팔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언의 경우엔 말이 발화되는 입구로부터 언어들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형성한 것인지라 무난합니다. 그렇지만 팔매의 경우엔 문제적입니다. 팔매는 의미가 다양한데 대략 4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째, 팔다. 둘째, 속이다. 셋째, 배신하다. 넷째, 과시하다. 물론 이 4가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업적으로 판매는 어떤 의미이죠? 서로가 필요한 물품들을 교환하는 아주 공정한 거래 행위? 물론 그러한 거래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거래 중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죠. 상품에 하자가 있는 걸 숨기고서 물건을 떠넘기는 경우가 잦으며, 이 숨김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를 통해 과시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과자 판매점에서 각종 성인병에 대한 우려를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맥락에서 성형외과 광고들은 쌍꺼풀 수술이나 콧대만 높이면 누구나 다 연예인이 될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합니다. 즉 판매라는 건 과시를 통해 상대방을 속이고 그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글자가 왜 말씀언과 결합하여 읽을 독을 이루게 된 걸까? 좀 이상하죠? 사회 통념적으로 독서는 매우 가치 있는 행위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앞서 백과사전에 적힌 글을 읽고서 그 글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읽을 독보다는 이해의 풀이할 해자나 혹은 해석할 때 깨달을 석을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책을 읽는 행위에서 읽을 독자를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읽을 독이 책을 작성하는 저자가 아닌 그 책을 읽는 독자에게 할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자란 언어로 된 매체를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존재입니다. 삶의 교훈부터 시작해서 실용적인 지식이나 다양한 감정들에 대한 간접 경험, 정치적 의도 혹은 단순 재미까지 글자로 된 여러 가지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이 행위는 존경받는 많은 이들의 가르침처럼 숭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무참히 속이는 선동가적 면모를 띌 때도 있습니다. 좌우간 저자는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존재이고, 그런 점에서 읽을 독자는 저자에게 어울리는 글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복컨대 읽을 독은 저자가 아닌 독자에게 할당됐습니다. 왜일까요? 파자풀이를 마저 하자면 읽을 독 뒤에 붙은 글서의 주체는 단연 책을 읽는 저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읽는 행위는 저자에게 무언가를 팔거나 속이는 행위가 됩니다. 즉 독자란 저자를 배신한 이들을 일컫습니다. 역시나 이상하죠? 상식에 비춰보자면 어느 쪽으로든 이상합니다. 판매의 관점에선 책을 구매한 사람은 저자가 아닌 독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신의 관점에선 이를테면 정말로 재밌을 줄 알고서 그 책을 샀지만 막상 읽어보니 전혀 재밌지 않았을 경우 배신을 당한 건 독자 쪽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읽는 행위를 형성하기 위해 왜, 어째서, 하필이면 팔매자를 가져온 걸까요? 크게 2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독자가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이때 저자는 독자에게 너는 그 책을 오해하고 있어, 자기 자신에게 속임당하고 있어 라고 따질 수 있고,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고 주문할 수도 있죠. 둘째, 독자가 저자의 의도를 읽어내긴 했지만 고의로 다른 지점을 강조하거나 혹은 다른 의미를 덧붙일 경우입니다. 이때 저자는 독자에게 너는 내 의도를 배신했어 라고 따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내 의도를 비트는 거지? 라는 새로운 의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이 두 경우를 감안하고서 읽다라는 행위를 읽을 독자로서 포착했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이 두 경우를 고려할 때 읽을 독자의 의미가 생생히 되살아나게 됩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를테면 현대인들은 일제강점기를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1937년 무렵 발표했던 이육사의 광야의 마지막 행,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권이 빼앗긴 상황에서 3.1운동 때 총독부가 평화 시위대를 무참히 도륙하는 걸 봤고, 또한 의열당 관련자이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출신자란 이유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던 경험을 현대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독립이라는 게 허황된 꿈처럼 보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천고의 뒤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해줄 초인이 반드시 올 거라고 노래하는 이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대학 입시에 실패했거나 혹은 가정 불화 등 나름대로 경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광야를 어느 정도까지 추체험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체험이 정말로 이육사가 저 시를 적어 내려갔을 때의 심정과 얼마나 유사한 걸까요? 즉, 어떤 저작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섣불리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독서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기술적인 부분부터 처해 있는 상황에 현기증 날 정도로 다양한 차이들까지 한 사람은 극도로 고유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저자가 쓴 내용을 독자가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그 자체로 이미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즉, 독자는 저자를 필연적으로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물어서 독자는 과연 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걸까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아기돼지 삼형제 동화를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자의 의도에 집중하자면 집 짓기가 귀찮아서 지푸라기로 얼기설기 초가집을 지은 첫째나 역시나 나무로 대충 집을 지은 둘째와 달리 많은 시간을 들여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지은 셋째에게 가치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무엇이든 근면성실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교훈인 거죠. 그러나 얼마든지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꼭 성실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나요? 필요한 만큼만 일하고서 여가를 즐기는 인생을 살면 안 되나요? 불안정할지라도 자기가 하고픈 걸 하는 삶은 나쁜 건가요? 이런 의문을 품은 이들은 셋째가 아니라 첫째나 둘째에게 호감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독자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저자의 텍스트는 얼마든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독자는 저자의 의도를 비판하고 새로운 의미들을 추가합니다. 즉, 저자를 배신합니다. 이는 저자의 생각이 곧 진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아기돼지 삼형제의 경우 본래 영국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던 민담이 제임스 헨리웰에 의해 기록되어 출판된 건 1842년인데 이 시절은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되고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보급되던 때였습니다. 공장주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일하길 원했고, 이를 위해선 끊임없는 근면성실이란 가치가 부각될 필요가 있었죠. 이런 점에서 아기돼지 삼형제에 대해 저자를 배신하는 읽기, 즉 비판적인 독서를 한다는 건 교묘하게 숨겨진 진실을 들춰내도록 해줍니다. 결론, 읽는다는 건 저자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